남편은 싱가포르로 2년 동안 일 때문에 파견을 간다고 했다. 나는 눈물로 그를 배웅했다. 집에 돌아온 순간 나는 공동계좌에 있던 8억 5천만 원 전액을 이체했다. 다음 날 나는 법원에 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태호의 손을 꼭 잡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태호야, 정말 2년 내내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야?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태호는 내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자신도 아쉬운 듯 말했다. 지수야, 이 프로젝트가 내 경력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2년 금방 지나갈 거야. 영상통화 자주 할게. 하지만 보고 싶을 거야.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는 내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바보야, 나도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엄청난 기회야. 내가 돌아오면 좋은 동네에 집을 계약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생길 거야. 탑승 안내 방송이 홀에 울려 퍼졌다. 태호는 내 이마에 깊이 키스했다. 기다려줘. 나는 얼어붙은 채 그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사라지는 뒷모습을 눈물이 흐려질 때까지 지켜봤다. 주변의 여행객들은 바쁘게 지나쳤고 구석에서 우는 여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휴지로 눈물을 닦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공항을 떠났다. 택시 뒷좌석에 기대어 창밖으로 익숙한 서울거리가 희미하게 지나가는 것을 바라봤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흘끗 보았다. 누군가 배웅하고 오셨나 봐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많이 속상해 보이시네요. 남자친구인가? 남편인가요? 남편이요. 나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기사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일 때문에 떨어져 지내야 하니 참 힘들어요. 하지만 걱정 마요. 좋은 남자는 언제나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차는 곧 강남에 있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나는 요금을 지불하고 태호와 내가 함께 살았던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텅 빈 아파트는 내 발걸음 소리에 메아리 쳤다. 나는 현관에 서서 그가 문 옆에 두고 간 슬리퍼 한 쌍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구두를 벗어 던지고 맨발로 거실로 걸어 들어가 소파에 몸을 던졌다.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공동계좌 잔액이 선명하게 표시되었다. 850, 482, 170원. 이것은 우리가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모은 전 재산이었다. 매달 내 월급이 이 계좌로 자동 입금되었다. 태호는 그것이 재정관리에 더 좋다고 했다. 나는 그를 믿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3일 전까지는 우리 결혼 생활을 믿었다. 그날 오후 나는 태호를 놀라게 해주려고 일찍 퇴근했다. 우리 건물에 가까이 다가섰을 때 나는 그가 길 건너 카페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그들은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태호는 나를 보지 못했다. 그는 여자를 길가로 데려가 택시를 잡아주었다. 그녀가 타기 전 태호는 몸을 숙여 그녀의 뺨에 키스했다. 나는 커다란 참나무 뒤에 숨었고 심장이 쇠집게에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숨쉬기가 힘들었다. 택시가 떠난 후 태호는 돌아서서 우리 건물 쪽으로 걸어왔다. 나는 그를 마주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먼 길로 돌아 집으로 갔다. 그날 밤 태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며 집에 왔다. 지수야, 미안해. 회사에서 늦게까지 회의했어. 저녁 먹었어. 그는 다가와 내 뺨에 무심히 키스했다. 나는 몸을 움츠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이미 먹었어.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븐에 내 접시 남겨뒀어. 최고야, 자기. 그는 웃으며 저녁을 데우기 위해 주방으로 갔다. 나는 거실에 앉아 움직이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갑자기 그가 완전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저녁 식사 후 태호는 마치 생각난 듯이 말을 꺼냈다. 아,
참, 지수야, 회사에 싱가포르에서 진행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가 이끌어주기를 원해. 2년 정도 거기 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내 손은 떨렸고 거의 물잔을 넘어뜨릴 뻔했다. 2년, 너무 길잖아. 응, 장기 프로젝트이긴 한데 일생일대의 기회야. 상사분이 이걸 성공시키면 돌아왔을 때 부사장으로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했어.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다. 그럼 나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태호는 다가와 내 어깨에 팔을 감았다. 너는 여기서 계속 일해. 생활비는 매달 보내줄게. 2년 금방 갈 거야. 내가 돌아오면 우리는 평생 걱정 없이 살게 될 거야.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눈물이 말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프로젝트 때문에 싱가포르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여자와 함께 가려는 것이었다. 파견 근무는 정교한 거짓말에 불과했다. 다음 날 나는 개인 휴가를 냈다. 나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나는 대학 친구에게 추천받은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사립탐정은 최민석이라는 이름의 30대 후반 남자로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보였다. 그래서 지수 씨, 무엇을 조사해 드릴까요? 최민석이 조용한 커피숍에서 내 맞은편에 앉아 물었다. 나는 내가 목격했던 장면을 포함해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다. 최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륜이 있다면 보통 흔적이 남기 마련이죠.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전체 보고서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일어나려고 했다. 지수 씨, 최민석이 나를 불렀다. 때로는 진실이 가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발견하더라도 감당할 준비가 되셨나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저는 알아야겠어요. 다음 며칠 동안 나는 거짓 속에서 살았다. 출근하고 집에 와서 태호의 저녁을 요리하고 우리는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다. 겉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는 부부였지만 나는 내 마음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태호는 비행기를 예약하고 짐을 싸고 비자를 준비하는 등 여행 준비로 바빴다. 그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흥분으로 완전히 몰두했고 내 달라진 태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일주일 후 최민석은 같은 커피숍에서 나를 만났다. 그는 커다란 서류 봉투를 내게 건넸다. 지수 씨, 여기 보고서입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두꺼운 사진과 문서 더미가 들어 있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내 심장에 박히는 칼과 같았다. 압구정 거리에서 손을 잡고 쇼핑하는 태호와 그 여자. 고급 호텔에 체크인하는 태호와 그 여자.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태호와 그 여자.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최민석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녀의 이름은 혜진입니다. 남편분 회사 마케팅팀의 새 팀장입니다. 그들은 3개월 전에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조사에 따르면 남편분은 싱가포르에 가는 것이 맞지만 출장이 아닙니다. 그와 혜진 씨는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곳에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계약금은 두 분의 공동 계좌에서 지불되었습니다. 세상이 내 주위로 빙글빙글 돌았다. 괜찮으세요?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최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손을 저으며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계속 읽도록 강요했다. 파일에는 그들의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수만 정리되면 우리는 드디어 공개적으로 함께할 수 있어. 나 기다리고 있어. 자기. 게다가 당신이 공동 계좌에서 대부분의 돈을 이미 옮겨놨잖아. 걔는 그냥 여자일 뿐이야. 뭘 할 수 있겠어? 맞아. 걔 월급은 몇 년 동안 전부 그 계좌로 들어갔지. 내가 투자해뒀어. 개인 저축은 거의 없을 거야. 이혼 후에는 아무것도 못할 걸. 그럼 언제 걔한테 말할 거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싱가포르에 먼저 갈 거야.
6개월 후에 거기서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하고 이혼하자고 할 거야. 그러면 걔가 소란 피우지 않을 거야. 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니 걔가 싸우려고 해도 치사해 보일 테고. 태호, 당신 정말 생각이 깊다. 그럼 싱가포르 집 꾸미기는 언제부터 시작할까? 내가 도착하자마자 걱정 마. 우리는 멋진 삶을 살게 될 거야. 나는 파일을 닫고 눈을 감고 길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5년의 결혼 생활. 그것은 모두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다. 지수 씨,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최민석이 물 한 잔을 건네며 물었다. 나는 눈을 떴고 내 시선은 이제 확고했다. 저는 저 공동 계좌에서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인출할 거예요. 그게 합법적인가요? 공동 계좌잖아요. 저는 자금에 접근할 권리가 있어요.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게다가 그 돈의 대부분은 제 월급에서 나온 돈이에요. 그는 제가 그저 여기 앉아서 그가 돌아와서 저를 버릴 때까지 기다릴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꿈 깨라고 해요. 최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훌륭한 변호사를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커피숍을 나오면서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나는 곧장 은행으로 갔다. 내가 이체하려는 금액에 텔러는 놀란 듯했다. 고객님, 상당한 금액입니다. 전액을 이체하시겠어요? 네, 확실합니다. 제 개인 계좌로요. 알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나는 숫자를 입력했고 화면이 깜빡이는 것을 지켜봤다. 이체 성공. 안도의 물결이 나를 덮쳤다. 8억 5천만 원. 모두 내 개인 계좌에 있었다. 그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이었다. 지난 5년간 내 피와 땀, 눈물의 대가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태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공동의 친구를 통해 만났다. 나는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광고 대행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었다. 태호는 나보다 3살 많았고 이미 다국적 기업의 프로젝트 매니저였다. 그는 성숙하고 안정적이며 매력적이었다. 그는 나를 끈질기게 쫓아다녔고 꽃과 선물, 매일 일에서 나를 데려다 주었다. 그는 나를 본 순간 반했다고. 내가 그가 만난 가장 진실하고 마음씨 좋은 여자라고 했다. 나는 그의 달콤한 말에 정신을 잃었고 빠르게 그의 여자친구가 되는데 동의했다. 1년 후 우리는 결혼했다.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다. 나는 평생을 함께할 남자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우리 결혼 생활은 행복해 보였다. 태호는 내게 잘해줬다. 그는 매일 밤 나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우리는 주말에 외출했다. 나는 이것이 결혼 생활이 되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은 세부 사항들이 잘못되었다. 태호는 항상 재정 계획을 위해 내 월급을 공동 계좌에 입금하도록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명세서를 보지 못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몰랐다. 그는 종종 일 때문에 늦게 온다고 주장했지만 내가 그에게 전화했을 때 나는 술집이나 레스토랑 같은 시끄러운 배경 소음을 들었다. 그는 우리 가족에게 무관심했고 명절 동안 우리 부모님을 방문하지 않을 핑계를 항상 찾았다. 그는 일이 바쁘다고 말했지만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는 항상 시간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그저 내성적인 사람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수천 가지 핑계를 댔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완전한 바보였다. 저녁 8시에 태호가 집에 왔다. 지수야, 나왔어. 그는 평소처럼 내 뺨에 키스했다. 나는 혐오감을 억누르고 미소 지었다. 돌아왔네. 저녁 먹었어? 응, 회사에서 팀 회식했어. 그는 재킷을 벗으며 말했다. 참,
모레 떠나. 회사에서 몇 가지 일만 마무리하면 돼. 그렇게 빨리. 나는 놀란 척했다. 응, 프로젝트 일정이 빡빡해서. 그는 소파에 앉았다. 지수야, 내가 2년 동안 없는 동안 몸조리 잘해야 해. 돈 함부로 쓰지 말고. 절약할 수 있는 곳은 절약하고. 나는 크게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는 우리의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치려 하면서 나에게 함부로 쓰지 말라고 말할 염치도 있었다. 알았어. 나는 시선을 내리깔고 말했다. 태호야, 너도 싱가포르에서 몸조리 잘해. 당연하지.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내가 돌아오면 우리가 항상 원했던 그 큰 집을 사고 그리고 아기를 갖자. 아기? 혜진과의 아기?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평소처럼 같은 침대에서 잤지만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내 옆에 누워있는 남자는 우리의 전 재산을 가지고 다른 여자와 도망치려 하는데 나는 여전히 이 연극에서 내 역할을 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점심시간에 나는 최민석이 추천해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최민석 씨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이혼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안심이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했다. 다 들은 후 김민지 변호사는 말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남편분은 불륜을 저질렀고 결혼 자산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고객님께서 공동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옮기신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혼 재산이며 고객님께서 관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물었다. 첫째, 남편분이 유책 배우자이므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공동계좌의 대부분의 자금이 고객님의 월급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분이 결혼자금으로 해외의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그 부동산 또한 분할 대상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나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었다. 제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결혼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부정행위 증거, 자산 목록, 은행 명세서 등입니다. 이것들을 모으기 시작하시고 저희가 만나서 자세히 논의할 시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결혼증명서와 우리의 주민등록증은 집에 있는 서랍에 있었다. 최민석은 이미 외도 증거 전체를 내게 주었다. 은행 명세서는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퇴근길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지수야, 태호가 싱가포르로 일하러 간다며? 네, 엄마, 회사에서 보내는 거예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너는 집에 혼자 괜찮겠니? 엄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요, 엄마. 저 다 큰 성인이에요. 제 몸 하나는 챙길 수 있어요. 하지만 2년은 긴 시간이야. 같이 가는 게 낫지 않겠니? 엄마, 제 일은 여기 있어요. 그냥 그만둘 수 없잖아요. 게다가 그는 일하러 가는 거지. 영구적으로 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갈 필요 없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가? 몸조리 잘해. 뭐든 필요하면 나한테 전화하고. 네, 엄마.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곧 이혼하게 될 것을 알면 엄마가 얼마나 상심하실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나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태호는 짐을 싸고 있었다. 커다란 여행 가방은 옷과 세면도구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야, 내가 빠뜨린 게 있는지 와서 봐줘. 그가 나에게 돌아보며 물었다. 나는 걸어가서 안을 흘끗 보았다. 다 있는 것 같아. 좋아. 그는 여행 가방 지퍼를 잠갔다. 나 내일 떠나.
오늘 밤 근사한 저녁 먹으러 가자. 작은 송별회. 좋아.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다. 우리가 첫 데이트를 했고 항상 기념일을 축하했던 곳이었다. 태호는 레드 와인, 스테이크,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티라미수를 주문했다. 지수야, 이 2년 동안 너한테 힘들겠지만 그는 잔을 들며 말했다. 내가 돌아오면 꼭 보상해 줄게. 나는 잔을 들고 그의 잔에 부딪혔다. 기다릴게. 와인은 우리 결혼 생활처럼 씁쓸했다. 겉은 달콤했지만 속은 썼다. 아, 내가 떠난 후 뭐든 돈이 필요하면 공동 계좌에서 꺼냈어. 태호가 말했다. 너를 위해 충분히 남겨뒀어. 나는 거의 폭소할 뻔했다. 그 계좌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는 나에게 충분히 남겨뒀다고 말하고 있었다. 응, 그럴게. 나는 스테이크를 썰는데 집중하며 말했다. 지수야. 태호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이 다음 2년 동안 네가 외로울 거라는 걸 알지만 나를 기다려줘야 해. 우리 관계는 아주 굳건하잖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그의 진심이 가득한 눈을 바라보았다. 만약 내가 증거를 보지 못했다면 나는 실제로 그를 믿었을 것이다. 기다릴게. 나는 말했다. 그날 밤 우리는 늦게 집에 왔다. 태호는 술을 많이 마셨고 집에 오는 내내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돌아오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거라고 했다. 돌아오면 몰디브로 2번째 신혼여행을 갈 거라고 했다. 돌아오면 아기를 가질 거라고 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아이러니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아마도 혜진과 그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나는 그의 삶의 발판일 뿐이었다. 내가 태호를 공항에 데려다준 아침, 나는 평소보다 진한 화장, 특히 어두운 아이섀도를 발라 내 울음이 더 설득력 있게 보이도록 했다. 태호는 여행 가방을 끌었고 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우리는 여느 사랑하는 커플처럼 보였고 고통스러운 작별의 장면을 연출했다. 지수야, 울지 마. 2년 금방 지나갈 거야. 태호가 내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알아. 그냥 네가 가는 걸 볼 수가 없어. 나는 흐느꼈다. 바보야. 그는 나를 안아주었다. 몸조리 잘하고. 응.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내 눈물이 그의 셔츠를 적셨다. 탑승 시간이었다. 태호는 내게 마지막 키스를 했다. 기다려줘. 기다릴게.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가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며 서 있었고 그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다가 완전히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울었고 어떤 이들은 웃었다. 그들 중 가장 상심한 듯 보이는 여자가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나는 눈물을 닦고 게이트에서 돌아섰다. 택시 안에서 나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10시였다. 법원은 문을 열었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운전기사에게 나를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집에 돌아와 나는 긴 샤워를 했고 화장을 모두 지웠다. 나는 단정하고 격식 있는 단순한 네이비 블루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나는 화장대에 앉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봤다. 5년 전의 순진한 소녀는 사라지고 눈에 결연한 의지가 담긴 여자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최민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태호가 싱가포르에 착륙한 후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해 주세요. 답장이 빠르게 왔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 변호사님, 오늘 오후 2시에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좋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는 핸드백을 잡았다. 안에는 모든 필요한 서류가 들어 있었다. 우리의 결혼 증명서, 신분증, 은행카드, 그리고 최민석의 조사보고서. 오전 11시에 정확히 나는 집을 나섰다. 법원은 멀지 않았다. 걸어서 약 20분 거리였다. 나는 걷기로 결정했다.
내 인생의 이 장을 마감하는 마지막 산책이었다. 거리는 분주했다. 모두 자신의 삶에 몰두하고 있었다. 아무도 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 위해 법원으로 걸어가는 여자를 눈치채지 못했다. 법원 로비는 비교적 조용했다. 나는 안내 데스크로 갔다. 실례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사무원은 나를 올려다보았다. 합의 이혼인가요? 아니면 재판상 이혼인가요? 재판상 이혼입니다. 나는 말했다. 그렇다면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신 후에야 여기서 서류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나는 잠시 멈췄다. 나는 여기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사무원은 내게 체크리스트를 건넸다. 이 목록에 있는 요구사항을 따르시면 됩니다. 나는 목록을 받아 흘끗 보았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나는 돌아서서 건물을 나섰다. 내가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았다. 이혼은 단지 원한다고 말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법적 절차였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김 변호사님, 방금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들이 소장을 먼저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남편분께서 지금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합의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오늘 오후에 제 사무실로 오시면 저희가 전략을 검토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법원 밖에 서서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지켜봤다. 어떤 이들은 결혼 허가를 받기 위해 환하게 웃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이혼을 마무리하기 위해 비참해 보였다. 결혼은 요새와 같다고 나는 생각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 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고 싶어 한다. 오후 2시에 나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 있었다. 그녀는 40대의 여성으로 날카롭고 유능해 보였다. 그녀는 나에게 자리를 권하고 물 한 병을 주었다. 지수 씨,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은 약간 복잡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첫째, 남편분께서 현재 해외에 계시므로 소장을 송달하는 것이 더 복잡할 것입니다. 둘째,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그가 해외에 구입한 부동산을 조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걸릴까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약 6개월입니다. 그가 비협조적이라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소송을 시작합시다. 나는 말했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것은 소장의 초안입니다.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나는 그것을 주의 깊게 읽었다. 소장은 태호의 부정행위와 결혼자산 이체를 포함한 그의 잘못을 자세히 설명했다. 괜찮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서명했다. 그럼 저희가 내일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또한 고객님께서 공동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신 문제는 당분간 기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가 알게 되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변호사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법률 사무소를 나오면서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혼으로 가는 길은 길었지만 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집에 돌아와 나는 태호의 소지품을 싸기 시작했다. 그의 옷, 그의 책, 그의 사진. 각 항목은 한때 내 현실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혐오감만 가득했다. 나는 모든 것을 상자에 넣고 그의 부모님께 배송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이 키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내가 짐을 싸고 있는 동안 내 휴대폰이 울렸다. 태호였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다. 지수야, 나 싱가포르에 도착했어. 태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 비행은 괜찮았어? 나는 내 목소리를
평소처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아주 좋았어. 여기 날씨는 좋은데 시차가 좀 힘드네. 그가 말했다. 너는 하루 어떻게 보냈어? 많이 울었지. 괜찮아. 나는 말했다. 너는 좀 쉬어야겠다. 지수야, 사랑해. 나는 몇 초 동안 멈췄다가 말했다. 나도.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휴대폰의 통화 기록을 응시하며 웃었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자신의 돈을 기꺼이 넘겨줄 순진하고 속기 쉬운 여자만을 사랑했다. 그는 진정한 나를 결코 사랑하지 않았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밤에는 그의 물건들을 계속 정리했다. 나는 태호의 모든 것을 포장하고 배송을 준비했다. 또한 가구를 재배치하고 함께 찍은 모든 사진을 치웠다. 아파트는 서서히 나 혼자만의 공간으로 변모했다. 그의 존재가 없으니 나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5일 후 김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지수 씨, 소장이 접수되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빠르네요. 나는 놀라서 말했다. 네, 고객님의 문서가 매우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다음으로 법원은 남편분께 소환장을 발부할 것입니다. 그는 지정된 시간 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그가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날 밤 태호가 내게 영상 통화를 했다. 화면에서 그는 밤의 도시 스카이라인을 보여주는 통유리창이 있는 낯선 방에 있었다. 지수야, 봐봐. 여기가 싱가포르에 있는 내 아파트야. 그는 휴대폰을 돌려가며 말했다. 멋지지? 나는 세련된 아파트를 바라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이게 그가 우리 돈으로 산 아파트겠지. 아주 멋지네. 나는 말했다. 혼자 살고 있어? 응. 회사에서 마련해준 원룸이야.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좀 텅 빈 것 같아. 내가 여기 함께 있다면 완벽할 텐데.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그는 아마도 혜진과 함께 살면서 여전히 이 연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네가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함께 할 거야. 나는 말했다. 응, 보고 싶을 거야. 전화가 끝난 후 나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 남자의 연기력은 정말 놀라웠다. 내 눈으로 직접 증거를 보지 못했다면 나는 평생 속았을지도 모른다. 일주일 후 최민석이 내게 새로운 보고서를 보냈다. 그것은 싱가포르에서 태호와 혜진의 사진들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산책하고 있었다. 그들은 신혼부부처럼 보였다. 또한 그들이 부동산 중개소에 있는 사진도 있었다. 최민석의 메모에는 그들은 밴쿠버에서 집을 알아보고 있었고 남편분 회사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모든 사진을 새로운 증거로 저장했다. 김 변호사가 그것들을 봤을 때 그녀는 말했다. 이것들로 우리는 그가 더 이상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자산을 동결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말했다. 걱정 마세요, 지수 씨. 김 변호사가 말했다. 저는 고객님께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객님의 남편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2주 후 태호는 법원 소환장을 받았다. 그날 밤 그는 내게 전화했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야, 너 미쳤어? 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 너랑 혜진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전화 반대편은 몇 초 동안 침묵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태호의 목소리는 이제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기 그만해, 태호. 나는 비웃었다. 네가 일 때문에 싱가포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혜진과 함께 살고 있잖아. 네가 우리 돈으로 거기 아파트를 샀다는 것도 알고
네가 돌아올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알아. 지수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어.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나는 이미 서류를 제출했어. 법정에서 보자. 내가 감히? 네가 공동계좌에서 돈을 이체했지. 그건 결혼 재산이야. 네가 그럴 권리가 없어. 태호는 마침내 연기를 그만두었다. 그 돈 대부분은 내 월급이었어. 내가 가져가는 게 뭐가 잘못이야. 나는 반박했다. 너는 어때? 결혼 재산을 다른 나라에 집을 사는데 사용하다니. 그건 재산 운익이 아니야. 태호는 침묵했다. 지수야,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위협적으로 말했다. 네가 이 이혼에서 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무것도 못 얻을 거야. 그건 두고 봐야지. 나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 후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비록 내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실제 대면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다음 며칠 동안 태호는 끊임없이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때로는 용서를 빌고 때로는 나를 위협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나는 모든 에너지를 내 일과 소송에 집중했다. 김 변호사는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이었다. 그녀는 태호의 외도 증거, 그의 자산 이체 증거, 그리고 지난 5년간의 내 급여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지수 씨, 고객님의 사건은 매우 강력합니다. 김 변호사가 나를 안심시켰다. 남편분은 분명히 유책 배우자이며 불법적으로 결혼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법원은 거의 확실하게 고객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천만에요. 이게 제 일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힘내세요. 곧 끝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강해져야 했다. 나는 더 이상 5년 전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한 달 후 법원 심리가 열렸다. 태호는 귀국하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가 대리했다. 심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김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태호의 변호사는 사진이 조작되었고 부동산 구입은 투자였다고 주장하려고 했지만 확실한 증거 앞에서 그의 주장은 미약했다.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고 나중에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정을 나오면서 김 변호사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잘하셨어요, 지수 씨. 이제 좋은 소식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판결이 나온 날은 아름답고 화창한 날이었다. 김 변호사가 내게 전화했다. 지수 씨,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 면에서는 고객님께 공동계좌 잔액 전액과 전 남편이 해외에 구입한 부동산 가치의 절반이 수여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나는 울기 시작했다. 기쁨에서가 아니라 안도감에서였다. 나는 마침내 자유로웠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눈물을 통해 말했다. 천만에요. 고객님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 고객님의 삶을 사세요. 과거는 잊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럴게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사무실에 앉아 하늘을 내다봤다. 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나는 내가 황폐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내가 느낀 것은 깊은 해방감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몇몇 좋은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다. 지수야, 내 자유를 축하해. 내 가장 친한 친구 사라가 건배했다. 나는 잔을 들고 그들의 잔에 부딪혔다. 고마워, 얘들아. 이 모든 시간을 함께 해줘서. 그 나쁜 놈은 마땅한 대가를 받았어. 다른 친구 에밀리, 이가 화를 내며 말했다. 네가 그를 위해 했던 모든 일 후에 그가 너를 그렇게 배신하다니. 과거는 과거로 두자.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야. 맞아. 사라가 말했다. 지수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우리는 잔을 부딪히고 술을 마셨다. 이혼 후의 삶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나는 매일 밤 울면서 잠들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방감을 느꼈다. 태호가 없으니 나는 그가 언제 집에 올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도 없었다. 내 전체 월급을 넘겨줄 필요도 없었다. 나는 내 삶을 재설계했다. 첫째, 나는 아파트를 완전히 재단장했고 태호를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을 없앴다. 나는 새 가구를 사고 벽에 페인트를 칠했다. 그곳은 내 삶처럼 신선하고 새롭게 느껴졌다. 둘째, 나는 요가 수업에 등록했다. 매일 퇴근 후 갔다. 그것은 내 몸과 마음에 모두 좋았다. 나는 또한 다른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태호가 있을 때는 항상 그가 좋아하는 미국식 가정식을 만들었다. 이제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었다. 나는 또한 여행을 시작했다. 나는 가방을 싸고 항상 가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모든 곳을 갔다. 나는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세상이 내 실패한 결혼보다 훨씬 크고 추구할 가치가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6개월 후 태호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지수야, 제발 태호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그녀는 눈이 붉어진 채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나는 부드럽게 내 손을 뺐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5년 동안 결혼했잖아. 그렇게 깊은 관계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끝낼 수 있니? 그녀가 간청했다. 관계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태호 씨는 저를 속였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혼란스러웠을 뿐이야. 그 요물 같은 여자에게 유혹당한 거야. 그녀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는 이미 그녀와 헤어졌어. 너에게 돌아오고 싶어 해.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가 그녀와 헤어진 건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저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명령해서 지금 그가 빈털터리가 되었기 때문인가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께서 상처받으신 것도 알고 아드님을 동정하시는 것도 알아요. 나는 말했다. 하지만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태호 씨와 저는 이혼했습니다. 다시 합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하고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나는 뒤에서 그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냉정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태호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것을 내던진 것은 그 자신이었다. 몇 달 후 나는 직장에서 벤재훈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그는 마케팅 부서의 새 팀장으로 나보다 몇 살 많았고 성숙하고 안정적이며 매우 매력적이었다. 우리는 업무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매우 친절했고 종종 업무 관련 문제로 나를 도와주었다. 어느 날 그가 나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지수 씨, 이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조금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 만나는 사람 있나요?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럼 제가 데이트를 신청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이게 너무 이른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수 씨가 정말 좋아요. 지수 씨의 독립심, 강인함, 그리고 친절함이 좋아요. 저는 지수 씨를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따뜻한 가정을 주고 싶어요. 나는 그의 진심 어린 눈을 바라보았고 내 마음속에 동요를 느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재훈 씨. 저는 지금 당장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안 됐어요. 이해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럼 기다릴게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릴게요. 그날 밤 나는 집에 가서 발코니에 앉아 별들을 바라봤다. 아마도 언젠가 나는 다시 사랑을 믿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었다. 1년 후 법원 판결이 집행되었다. 태호는 위자료를 지불했고 싱가포르 부동산 가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현금을 나에게 이체했다. 공동계좌에 8억 5천만 원과 함께 나는 이제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저축액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편안하게 살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금액이었다. 나는 그 돈의 일부를 내 건물 바로 아래층에 작은 커피숍을 여는 데 사용했다. 크지는 않았지만 아늑하고 포근했다. 매일 아침 나는 손님들을 위해 커피를 내렸다. 오후에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햇볕을 즐겼다. 삶은 단순하고 아름다워졌다. 어느 날 사라가 내 커피숍에 왔다. 지수야, 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녀가 말했다. 그래? 나는 미소 지었다. 나도 그렇게 느껴. 후회한 적은 없어?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고 고개를 저었다. 후회 없어. 그 결혼 생활은 내게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또한 나를 성장시켰어.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법, 맹목적으로 믿지 않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다시 사랑을 믿을 거야? 나는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응, 하지만 다음번에는 더 신중하고 더 이성적일 거야. 나는 다시는 사랑을 위해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사라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더 좋은 방향으로 변했어. 맞다, 나는 변했다. 나는 더 이상 순진하고 쉽게 속는 소녀가 아니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자가 되었다. 2년 후 어느 오후 익숙한 인물이 내 커피숍으로 걸어 들어왔다. 태호였다. 그는 머리에 흰머리가 섞인 채 초췌해 보였다. 지수야,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무슨 일로 왔어? 나는 그를 침착하게 바라봤다. 나 사과하고 싶었어. 그가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바라봤다. 내가 많은 끔찍한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아. 너에게 상처를 줬어. 그는 계속했다. 지금 정말 많이 후회하지만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아. 그냥 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알았어. 들었어. 나는 말했다. 다른 할 말은 없어? 태호는 깜짝 놀랐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나가줘. 나는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씁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야, 너 정말 나를 전혀 미워하지 않아? 나는 잠시 생각했다. 예전에는 너를 미워했어. 너무 미워해서 복수하고 싶었지. 하지만 더 이상 너를 미워하지 않아.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지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너는 그럴 가치가 없어. 너 지금 행복하니? 그가 물었다. 아주 행복해. 나는 미소 지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 그 문장은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씁쓸하게 웃고 돌아서서 커피숍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한때 내가 그렇게 절실히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 나에게 단지 낯선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시간은 놀라운 것이다. 그것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이제 내 하루하루는 충만하고 평화롭다. 나는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요가를 하고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오전 9시에 커피숍을 연다. 점심으로는 파스타나 샌드위치 같은 간단한 것을 만든다. 오후에는 바쁘지 않으면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다. 최근 심리학에 빠졌는데 정말 매혹적이다.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거나 집에서 영화를 본다. 주말에는 근처 국립공원으로 하이킹을 가거나 미술관을 방문한다. 삶은 조용하지만 아름답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찾았다는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나는 독립적으로 내 삶을 살 수 있고 내 방식대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다. 6개월 전 재훈이 다시 나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지수야, 너를 2년 동안 기다렸어. 그는 말했다. 네가 많은 일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나는 너를 재촉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여전히 여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 그 순간 나는 그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재훈 씨, 나는 말했다. 시도해 볼 의향이 있어요. 그는 황홀해하며 나를 꽉 안았다. 정말, 정말이야.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솔직해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당신을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에게 기회를 줄 의향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가 말했다. 내가 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내 행동으로 보여줄게. 우리는 이제 3개월 동안 함께하고 있다. 그는 나에게 정말 멋진 사람이다. 온화하고 사려 깊고 지지적이다. 그는 내 의견을 존중하고 내 경력을 지지하며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은 편안하고 해방감을 준다. 아마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느껴져야 하는 방식일 것이다. 열정의 소용돌이가 아니라 꾸준한 흐름, 소유가 아니라 존중, 구속이 아니라 자유. 나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시도할 의향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독립적이며 충분히 강인하다면 나는 다시는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며칠 전 태호를 알던 옛 지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그는 태호와 혜진이 헤어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빈털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떠났다. 그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혼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는 나에게 이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메시지를 보고 미소 지었다. 나는 답장했다. 미안해요. 저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 번호를 차단했다. 내가 냉정해서가 아니라 그의 문제는 그 자신이 만든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거짓말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는 내 감정을 고려했었나. 이제 그가 불행해지자 나를 기억한다. 미안하지만 나는 재활용 쓰레기통이 아니다. 나는 누군가의 감정적인 짐을 위한 곳이 아니다. 나는 단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살고 싶을 뿐이다. 지난주 나는 대학 동창회에 갔다. 모두가 서로 소식을 나누고 있었다. 몇몇은 승진했고, 몇몇은 둘째 아이를 낳았고, 몇몇은 이혼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말했다. 저는 이혼했어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고 저는 아주 행복해요. 모두가 놀라며 나를 축하해 주었다. 한 동창이 물었다. 지수야, 이혼한 거 후회 안 해? 어쨌든 5년 동안 결혼했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 없어. 내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을지도 몰라. 이혼은 고통스러웠지만 나를 다시 찾게 해주었어. 너 정말 용감하다. 다른 동창이 말했다. 너 같은 상황의 많은 여자들은 가족을 위해 그냥 참았을 거야. 그때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선택이 더 쉬웠지. 나는 말했다. 그리고 불행한 가정이 아이에게 더 해롭다고 믿어. 모두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술을 좀 마셨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나는 3년 전에 나 자신, 남편을 눈물로 배웅했던 여자를 생각했다. 그때는 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여기 있다. 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다. 나는 여자가 멋진 삶을 살기 위해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커피숍에 왔다. 그녀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린 소녀였다.
그녀는 라떼를 주문하고 구석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다. 나는 걸어가서 부드럽게 물었다. 휴지 필요하세요? 그녀는 눈을 들어 올렸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휴지를 건네고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괜찮으시다면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것을 방금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용서해야 할지, 헤어져야 할지. 그는 한 번의 실수였고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소녀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상처받고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녀를 바라보면서 나는 3년 전에 나 자신을 기억했다. 내 말을 들어봐.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바람 피우는 데는 단 한 번이라는 것은 없어. 그것은 0번이거나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횟수야. 네가 이번에 그를 용서하면 그는 다시 그럴 거야. 그리고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너에게 이렇게 상처 주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3년 동안 함께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소녀가 울었다. 3년은 긴 시간이야. 나는 말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너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붙잡고 있을 가치가 없어.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 너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너에게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네 젊음을 낭비하지 마. 소녀는 나를 바라보았고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빛났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잘 생각했어.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그녀가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갑자기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그것이 고통의 의미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성장하도록 돕는다. 3개월 후 어느 날 저녁 내가 커피숍에서 계산을 마감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내가 전화를 받자 한 여성의 목소리가 말했다. 김지수 씨 되십니까? 네, 제가 맞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경찰청의 첸 경관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전 남편인 태호 씨에 관한 상황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내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죠? 태호 씨는 투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관이 말했다. 저희 조사에 따르면 그는 몇 년 동안 200억 원이 넘는 총액이 관련된 폰지 사기를 운영해왔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경관이 계속했다. 그는 체포되기 전에 고객님께 전달해 달라고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캐나다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돈의 일부가 이 불법 자금에서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 자산을 압류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님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잡고 있는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또한 경관이 잠시 멈췄다. 태호 씨는 고객님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직 위에 고객님과 결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화 반대편의 목소리는 계속 말했지만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았고 또 다른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보았다. 발신자 아이디는 재훈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경관에게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내가 재훈의 전화를 받으려는 순간 커피숍 문이 벌컥 열렸다. 낯선 남자가 급히 들어와 나를 노려봤다. 김지수 씨, 나는 태호의 채권자 중 한 명이야. 네가 그의 빚을 갚아야 해. 나는 내 앞에 있는 낯선 남자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가게에 남아있던 몇몇 손님들은 갑작스러운 침입에 놀랐다. 손님, 진정하세요. 나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말했다. 태호 씨와 저는 이혼했습니다. 그의 빚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네 책임이 아니라고? 남자가 비웃었다. 너는 그의 아내였잖아. 부부 공동 채무에 대해 몰라? 태호는 나에게 50억 원을 빚졌어. 네가 갚아야 해. 차용증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나는 말했다. 그리고 이 빚이
우리 결혼 생활 중에 발생했고 우리 공동 생활비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도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남자는 당황했고 분명히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재훈이 급히 들어왔다. 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걱정했을 것이다. 지수야, 괜찮아? 그가 내 앞으로 나서서 남자를 막으며 말했다. 손님, 문제가 무엇이든 저희는 침착하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남자가 경계하며 물었다. 저는 지수 씨 남자친구입니다. 재훈이 말했다. 당신이 언급한 빚에 관해서는 저희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속 소란을 피우신다면 경찰을 부를 겁니다. 남자는 우리와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을 바라봤다. 마침내 그는 코웃음 쳤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그는 돌아서서 나갔다. 재훈은 문을 닫고 나를 팔로 감쌌다. 많이 무서웠지. 나는 그의 품에 기대었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용감한 척했지만 사실은 두려웠다. 네가 여기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나는 속삭였다. 바보야.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했잖아. 그는 내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했다. 그 빚은 무슨 일이야? 나는 그에게 경찰에게서 온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 들은 후 재훈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 개자식, 태호. 또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전혀 몰랐어. 나는 한숨 쉬었다. 이혼 후에는 그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 걱정 마. 재훈이 말했다. 내일 변호사님을 만나러 같이 가자. 너는 이혼했고 네 자산은 법적으로 분할되었어. 그의 캐나다에서의 범죄 활동과 빚은 너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경관의 말이 내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태호 씨는 고객님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직 위에 고객님과 결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내 돈을 훔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었을까? 나는 처음부터 내가 그의 정교한 게임의 단순한 도구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다음 날 재훈은 나를 김 변호사에게 데려다 주었다. 전체 이야기를 들은 후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수 씨,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 고객님과 태호 씨는 이혼했고 고객님의 자산은 법적으로 분할되었습니다. 둘째, 부부법에 따르면 한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발생시킨 빚이 가족의 일상적인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가 그 빚이 공동생활, 공동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양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기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공동부부 채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 남자가 언급한 50억 원은요? 내가 물었다. 그는 그 빚이 고객님의 결혼 생활 중에 발생했고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그의 반응으로 보아 그는 아마도 그런 증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말한 것처럼 태호가 캐나다에 콘도를 사는데 사용한 돈 중 일부가 그의 불법 활동에서 나온 것이라면요. 그 재산은 이미 이혼 합의에서 분할되었고 절반은 고객님께 수여되었습니다. 맞죠? 김 변호사가 이전 판결을 검토하며 말했다. 경찰이 그것을 압류하고 싶다면 고객님께서 불법 활동을 인지하고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로서 고객님의 재산 몫은 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마침내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태호 씨의 사건은 상당히 심각하며 고객님을 찾아올 다른 채권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객님께서 이혼 판결문과 재산 분할 합의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보관하시기를 제안합니다. 누군가 고객님을 괴롭히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법률사무소를 나오면서 재우는 내 손을 잡았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나는 그를 바라봤고 따뜻한 물결이 내 마음을 휩쓸었다. 다음 몇 주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태호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내 문을 찾아왔다. 어떤 이들은 차용증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은행 이체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모두 태호가 자신들에게 돈을 빚졌다고 말했고 내가 갚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나는 그들 각자에게 그 빚이 우리 결혼 생활 중에 발생했고 공동 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들 중 단 한 명도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대출은 우리가 이혼한 후에 이루어졌고 일부 차용증은 명백한 위조였다. 나는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김 변호사에게 넘겨 처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 소동은 여전히 내 삶에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이 계속 소란을 피우러 왔기 때문에 커피숍 사업은 어려움을 겪었고 손님들은 겁을 먹고 떠났다. 내 기분은 급격히 떨어졌고 나는 다음에 어떤 새로운 문제가 올지 걱정하며 끊임없이 초조했다. 재우는 내 괴로움을 보고 가슴 아파했다. 지수야, 우리 가게를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게 어때? 그가 제안했다. 아니면 잠시 문을 닫고 이 일이 잠잠해진 후에 다시 여는 것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는 태호의 엉망진창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나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너무 열심히 일했어. 포기할 수 없어. 안 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나에게 한 번 상처를 줬어.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그가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재우는 나를 바라봤고 그의 눈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알겠어. 내가 너를 지지해. 하지만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말하겠다고 약속해. 약속할게. 한 달 후 마침내 돌파구가 생겼다. 싱가포르 경찰에서 소식이 왔다. 태호의 사건은 명확했다. 그는 실제로 대규모 투자 사기 및 횡령의 유죄였으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었다. 경찰은 또한 내가 그의 불법 활동을 알지 못했고 사실 그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혼 합의에서 나에게 수여된 자산은 압류되지 않을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 변호사도 채권자들과의 문제를 해결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모든 빚은 태호의 개인 빚으로 확인되었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점차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었고 커피숍 사업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내 삶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경험이 나에게 깊은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혼이 깔끔한 단절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사람의 과거는 항상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찾는다. 나는 내 삶에서 더 신중하고 더 경계해야 했다. 그날 밤 싱가포르 경찰이 다시 나에게 전화했다. 지수 씨, 태호 씨가 고객님께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좋아요. 태호의 목소리가 전화로 들려왔다. 약하고 기력이 없었다. 태호 씨, 말하세요. 듣고 있어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미안해. 그가 말했다.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 내가 너무 많은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어. 나는 그가 계속하기를 기다리며 침묵을 지켰다. 사실은 나는 처음부터 불순한 동기로 너와 결혼했어. 태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네가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지 봤고 네 꾸준한 수입을 봤어. 나는 너를 이용해서 네 돈을 내 투자, 내 사업에 사용하고 싶었어. 내 심장이 바늘에 찔리는 것 같았다. 나는 의심했지만 그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듣는 것은 여전히 아팠다.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가 말했다. 나는 많은 돈을 벌고 나서 너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틀렸어. 나는 너무 욕심이 많았어. 불법 모금에 연루되지 말았어야 했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이지 말았어야 했어.
그럼 혜진은? 내가 물었다. 혜진, 그녀도 피해자였어. 태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내가 부자인 줄 알았어. 그녀는 돈 때문에 나와 함께 있었어. 내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떠났어.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수야, 지금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 태호가 말했다. 그냥 너에게 말하고 싶었어. 우리 5년 동안 내가 동기로 시작했더라도 나중에는 너를 정말로 사랑했어. 하지만 나는 너무 욕심이 많았고 너무 어리석었고 모든 것을 파괴했어. 나는 눈을 뜨고 차분하게 말했다. 태호 씨,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내 돈을 훔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내 감정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저는 당신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당신을 믿었고, 당신에게 의존했고,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당신은요. 당신은 나를 도구, 사용될 말처럼 취급했어요. 알아.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당신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말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제때 손해를 끊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 순진하고 쉽게 속는 소녀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지수야,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지막이야.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이제부터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갑니다. 당신이 감옥에서 당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전화 후 나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재훈이 와서 내 옆에 앉았다. 아직 슬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슬프지 않아. 그냥 약간 후회돼. 무엇을 후회해? 그 5년이 후회돼. 한때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이 후회돼. 나는 말했다. 하지만 그 경험은 후회하지 않아. 그것이 나를 성장시켰으니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재우는 내 손을 잡았다. 내가 너에게서 가장 존경하는 게 뭔지 알아. 지수야, 내 회복력이야. 너는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이 너를 부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 대신 너는 더 독립적이고 더 용감해졌어. 나는 그를 바라봤다. 따뜻한 물결이 내 마음을 통해 퍼져나갔다. 재훈 씨, 이 모든 시간을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나는 말했다. 당신 없이는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바보야. 우리는 커플이잖아. 내가 여기 있는 이유야.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를 사랑할 기회를 줘서 내가 고마워해야지.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우리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재훈은 나와 결혼해서 나에게 가정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그럴 의향이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단지 나를 불쌍히 여기거나 나를 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했다. 그는 이해한다고 말했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마침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했다. 그것은 열정적인 폭풍이 아니라 꾸준하고 온화한 흐름이다. 그것은 소유와 통제가 아니라 존중과 이해이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너를 위해 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다. 6개월 후 커피숍 사업은 번창하고 있었다. 나는 직원 2명, 최근 대학을 졸업한 클로이 한국 이름으로, 아영과 40대의 마리아 한국 이름으로 미경을 고용했다. 아영은 배우는 속도가 빨랐고 미경은 부지런하고 가게를 깨끗하게 유지했다. 그들의 도움으로 내 삶은 훨씬 쉬워졌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시작했다. 나는 사진 강좌에 등록했고 렌즈를 통해 삶을 포착하는 즐거움을 발견했다. 나는 또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 경험에 대해 글을 쓰고 여러 라이프스타일 잡지에 제출했다. 놀랍게도 내 기사 몇 편이 출판되었고
독자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고 결혼 생활에서 상처를 받았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모든 편지에 답장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내고 자신의 선택을 하라고 격려했다. 나는 그들에게 여자가 멋진 삶을 살기 위해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떠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재탄생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겨울 재훈이 나에게 프러포즈했다. 그는 나를 해변으로 데려갔다. 서울의 겨울은 추웠고 바람은 매서웠지만 내 마음은 따뜻했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걸었고 우리의 발자국은 파도와 함께 나타났다 사라졌다. 지수야. 재훈이 갑자기 멈춰서서 나에게 돌아섰다. 할 말이 있어. 뭔데? 내가 궁금해서 물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었다. 김지수,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네가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네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나는 너에게 내가 태호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나는 내 평생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나는 절대 너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고 절대 너에게 상처 주지 않을 거야. 나는 단지 너와 함께 남은 내 삶을 걷고 싶어. 나는 그를 바라봤고 눈물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재훈 씨, 나는 목이 메었다. 네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그가 말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나는 기다릴 거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다. 기다릴 필요 없어요. 준비됐어요. 그는 흥분해서 일어섰고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나를 꽉 안았다. 바람이 울부짖었고 파도가 해변에 부딪혔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두 나무처럼 서로를 껴안았다. 우리 결혼식은 소박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다. 화려한 장소도 비싼 드레스도 없이 가장 진심 어린 축복만 있었다. 엄마는 내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지수야, 네가 마침내 행복한 것을 보게 되어 너무 기뻐. 저 행복해요, 엄마. 나는 미소 지었다. 재훈 씨는 좋은 남자야. 너는 그를 소중히 여겨야 해. 엄마가 말했다. 그럴게요. 결혼식에서 재훈은 나에게 말했다. 지수야,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 나는 내 평생 너를 사랑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겠다고 약속할게. 나는 그를 바라봤고 내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다. 나는 이번에는 내가 올바르게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다. 결혼 생활은 평화롭고 행복하다. 재훈은 사려 깊고 다정하다. 내가 피곤할 때 나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내가 바쁠 때 저녁을 요리해주며 내가 우울할 때 나를 웃게 해준다. 그는 내 경력을 존중하고 내 꿈을 지지한다. 그는 내가 전업주부가 되기 위해 커피숍을 포기하라고 결코 요구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종종 와서 돕는다. 우리는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고 함께 우리의 미래를 계획한다. 이번 봄 나는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설레면서도 긴장했다. 마침내 나만의 아이를 갖게 되어 설레었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긴장했다. 재훈은 나보다 훨씬 더 흥분했다. 그는 매일 나와 함께 산책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요리했으며 육아책 더미를 사서 공부했다. 지수야, 아기는 누굴 닮을 것 같아? 그가 묻곤 했다. 당연히 당신을 닮겠죠. 나는 웃었다. 나는 당신처럼 잘생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처럼 예쁜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가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작은 가족에 대해 꿈꿨다. 임신은 힘들었지만 나는 행복했다. 이 아이는 사랑으로 잉태되었고 재훈과 나의 사랑의 상징임을 알았다. 임신 5개월째
나는 특별한 편지를 받았다. 태호의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다. 편지에서 그녀는 나에게 사과했다. 그녀는 아들을 잘 키우지 못해서 나에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주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태호가 감옥에서 잘 지내고 있고 자신을 개혁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나에게 진심으로 행복을 빈다고 전해달라고 했다.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나는 그의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그녀는 아들이 그런 어두운 길로 갈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답장을 썼고 모든 것을 용서했으며 지금 매우 행복하고 그녀가 자신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는 또한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들로부터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태호가 감옥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출소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랐다. 그 편지를 쓴 후 나는 어깨에서 짐이 내려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마침내 과거를 놓아주었다. 나는 태호를 진정으로 용서했고 나 자신을 용서했다. 지난 가을 우리 아기가 태어났다. 아름다운 여자아이였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하은이라고 지었다. 나는 그녀가 사랑의 세상에서 자라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내 품에 안긴 딸을 바라보며 나는 한때 순진하고 쉽게 속았던 나 자신을 생각했다. 오늘날의 내가 되기까지 나는 너무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나는 내 경험을 딸과 나눌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여자는 온화할 수 있지만 약하지 않고 친절할 수 있지만 어리석지 않으며 사랑할 수 있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이제 내 삶은 충만하고 행복하다. 나는 일어나서 딸을 돌보고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녀와 놀아준다. 그녀가 잠들면 나는 커피숍에 가서 돕는다.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경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재우는 놀라울 정도로 지지적이다. 그는 항상 여자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오후에는 하은이를 공원에 데려간다. 저녁에는 우리 셋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하루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조용한 삶은 내가 항상 꿈꿔왔던 모든 것이다. 사랑하는 남편, 아름다운 딸, 내 자신의 경력, 그리고 내 자신의 친구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나는 독립적으로 내 삶을 살 수 있고 내 방식대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다. 지난달 커피숍에서 특별한 행사를 주최했다. 나는 비슷한 경험을 겪은 몇몇 여성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다. 몇몇은 최근에 이혼했고 여전히 고통과 씨름하고 있었다. 몇몇은 여전히 망설이며 결혼 생활을 떠나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고 몇몇은 이미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들에게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떠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재탄생이라고 말했다.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아요. 지금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말했다.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이 그 용감한 한 걸음을 내디디면 멋진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요.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혼자 되는 것이 두려워요. 혼자 되는 것이 불행한 결혼 생활보다 낫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리고 이혼했다고 해서 혼자가 된다고 누가 말했나요? 여러분은 친구, 경력, 자신의 삶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다른 여성이 물었다. 나는 문 옆에 서서 딸을 안고 나를 향해 미소 짓고 있는 재훈을 바라봤다. 아주 행복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행사 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내 이야기가 자신의 삶을 마주할 용기를 주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가 희망을 주었고 여자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아마도 그것이 고통의 의미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성장하도록 돕는다. 올해는 내 이혼 5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5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겪었다. 나는 의존적인 여자에서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자로 성장했다. 나는 망가진 피해자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안내자로 변모했다. 나는 희망 없는 이혼녀에서 행복한 가족의 아내이자 엄마로 변신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내린 그 용감한 결정 하나 덕분이었다. 내가 태오를 공항에서 배웅한 후 단호하게 돈을 이체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을 남자를 기다리며 거짓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른다. 지난주 나는 여성의 독립과 성장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연사는 유명한 여성 작가였고 그녀는 여성 역량 강화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깊이 감동받았다. 나는 손을 들고 발언했다.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말했다. 5년 전에 저는 이혼했습니다. 그 당시 모두가 제가 어리석고 충동적이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5년 후 저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보냈다. 이혼은 제가 저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계속했다. 결혼 생활에서 저는 제 자신, 제 꿈,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을 잃는 사랑은 기반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싱글이든 연애 중이든 결혼했든 자신을 잃지 않도록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줄 수 있지만 당신의 정체성을 잃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강하고 독립적일 때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은 또 다른 박수 소리로 터져 나왔다. 세미나 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다. 나는 기꺼이 나누었다. 내 경험이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지난 밤, 내 딸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다.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를 꼭 안고 내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내 아가, 엄마는 너를 항상 사랑하고 지켜줄 거야. 나는 너를 사랑의 세상에서 키울 것이고, 너는 독립적이고 강하고 친절한 소녀로 자랄 거야. 재훈이 다가와 우리를 팔로 감쌌다. 우리가 함께 그녀를 지켜줄 거야.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내 품에 안긴 딸을 바라봤고 내 마음은 행복으로 넘쳐났다. 이것이 내가 항상 원했던 삶이다. 사랑하는 남편, 아름다운 딸, 내 자신의 경력, 그리고 내 자신의 친구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나는 독립적으로 내 삶을 살 수 있고 내 방식대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다.